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문제풀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8번. 매도 가능 증권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결산 때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제 질문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처분할 때 손익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처분할 때. 처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2019년 매각. 그래서 매각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이 답을 맞추느냐 하면은 한 주당 1,100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 100주를 얼마에 구입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로 평가한 거 이거는 무시하고 작년 9월 4일 날 주당 1,300원에 취득을 했구나. 그러면 1,300원에 취득을 해서 1,100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주당 200원씩 손실을 입고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원 곱하기 100주 해서 2만 원이다라는 손실, 그것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을 찾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정말 회계 처리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 취득. 자, 2018년 9월 4일 날 취득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타가. 자, 차변에 9월 4일 날 말이죠. 주당 1,300원씩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 곱하기 1,300원 하면은 동그라미 2개 붙이니까 13만 원이 되겠네요. 13만 원. 대변은 현금 1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이 증가, 차변에서 자산 증가되고 대변에서는 자산 감소인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2018년도. 자, 그 다음에 주식을 평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평가를 하게 된다. 언제 했느냐? 2018년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요. 가격이 올랐어요. 공정가치가 그러니까 주당 1,300원이었던 것이 주당 1,4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오른 것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 곱하기 100원씩 그러면 만원이죠. 만원이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손익의 거래의 결합 관계로 정리를 한다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가 되죠. 그렇죠? 네.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본입니다. 네, 자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다 자본입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 FAT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함정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이익이나 수익이 아닙니다. 예,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익인데 왜 자본이지? 유보시켜 놓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처분할 때 요 10,000원이 처분 이익으로 나중에 반영이 돼요. 어떻게 반영되는지 봅시다. 자, 이런 평가가 있었던 주식을 이런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하게 돼요. 얼마에 처분하냐면 1,100원에 전량 처분을 하죠. 그러면 한번 처분에 대해서 2019년 12월 2일 날이었나요?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처분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주식이 주당 1,4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당 1,400원으로 장부에 되어 있는 것을 주당 1,100원에 처분한단 말이에요. 1,100원에 모두 100주를 처분해줘. 얼마에? 1,100원에 100주를 모두 1,100원에 처분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은 주당 1,400원으로 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100주가 처음에 13만원이었지만 만원이 더해짐으로써 우리 장부에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14만원이야. 14만원. 14만원이면 100주니까 한 주당 1,400원이죠. 한 주당 1,400원. 그래서 현재 주당 1,400원짜리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1,100원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처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00원씩 처분했어요. 11만 원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1,100원 곱하기 100, 여기 있네. 1,100원 곱하기 100주. 그래서 현금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현금이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현금 11만 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산 증가였어요. 자, 이 현금 11만 원이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을 대변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제 장부에서 털어내야 되죠. 지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원장에 얼마 잡혀 있어요? 14만 원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원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14만 원이냐? 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9월 4일 날 13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만 원을 평가해 가지고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파는 날은 매도 가능 증권이 14만 원으로 대변해서 감소시키는 게 당연하다. 맞죠? 예. 자, 14만 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를 받았어요? 11만 원을 받았죠? 예, 11만 원. 3만 원이 손실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3만 원 손실이 아니다. 자, 여기는 자산 감소가 되죠. 왜 3만 원 손실이 아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전기 말에 이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을 10,000원을 자본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있는 자본은요, 그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같이 없어져야 돼. 같이 없어져야 돼. 지금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이게 자본으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 자산을 처분해버리면 저것도 같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처분하는 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 자본은 대변에서 아까 우리가 전기 말에 증가시켰잖아요.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평가 이익 여기서 없어져야 돼요. 10,000원이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00원은 이날 없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거래의 결합관계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었잖아요.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 일어나는 겁니다. 자본 감소. 자, 이제 차변이 120,000원, 대변이 140,000원. 차변이 20,000원 부족하죠? 그것이 여기에 와서 뭐가 되느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00원. 그러면서 이것이 손익으로 반영이 돼요. 비용 발생, 이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2019년도 12월 2일 거래에서, 거래가 바로 이 거래인데, 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본 감소,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요 세 건은. 그러나 딱 요 건, 네, 요 한 건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비용 발생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문제의 답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과목과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냈던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20,000원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오히려 어제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그것만 딱 비교하면 돼요. 답을 찾을 때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요거예요. 예. 이러한 회계처리 절차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분 시 회계처리 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분계를, 이 처분 시 분계를 알아둬야 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전기에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가 있는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반드시 매각할 때 반대편에 가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 만약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차변에 있었겠죠. 이때는 매각할 때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고, 지금은 전기에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된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내겠지만, 문제를 조금 수준을 높여서 문제를 낸다면
2019년 12월 2일 매각시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된 것은 해놓고 보기 1, 2, 3, 4 보기 내놓고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답을 물론 답에서는 뭐 이런 거 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런 것을 표기하지는 않아요. 계정 과목과 금액만 표기하죠. 분계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알아두십시오. 이제 끝났나요? 가만있어 봐. 지금까지가 투자자산. 예, 아직. 예. 자, 이제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문제 풀고 부채부터 오늘 공부할 차례죠. 자, 유무형 자산에서 1번 문제는 뭔가요?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 봅시다. 삼 번이 오르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유형자산이라는 건 그 자산을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이용하는 자산을 비용으로 분산시키는 그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1번, 2번, 4번은 틀렸어요.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 보유 목적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유 목적에 상관이 있죠. 유형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 목적이 영업에 이용되는 자산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느냐? 예, 모두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지 않죠. 어제 배웠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했고, 유형자산 취득 후에 지출되는 것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지출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은 정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지 모두 그러는 건 아니죠. 모든 방법이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각률을 곱하는 것은 정율법이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분계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기계장치 만원 자산 증가, 현금 만원 자산 감소. 네, 몇 번인가요? 2번 맞죠? 2번이 맞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설명의 가와 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취득하면 무엇으로 하느냐? 유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 투자자산이냐? 재고자산이다. 네,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라면 그건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 그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되죠. 유형자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다음에 4번 문제는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처리, 분계와
주식회사 대안의 분계를 써봐야 돼요. 헷갈리니까. 예. 물론 여러분이 잘 숙달되어 있으면 머릿속으로 바로 정리가 되어서 뭐 써보지 않아도 금방 답을 지금 올바른 걸 찾는 거죠. 올바른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 아리아리할 때는 이걸 써봐야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주식회사 한공. 자, 주식회사 한공은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공이 뭐를 했냐면요. 자동차 회사 대안이 자동차 회사예요. 그 회사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사고서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했어요. 네. 자, 주식회사 한공이 영업용 자동차를 샀습니다. 예. 영업용 자동차라는 건 뭐죠? 영업용으로 쓰려고, 뭐 상품을 운반하려고 쓰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유형자산이죠. 차변에 뭐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자, 대변에 돈을 어떻게 줬어요? 어음을 발행했죠. 네. 그러면 대변의 개념 과목이 뭐가 될까요? 아직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부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X 틀려요. 자, 만약에 주식회사 한공이 판매하려고 차를 샀다. 이 회사가 자동차 파는 회사다. 자동차 판매업이다. 그러면은 차번이 상품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이 지급어음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상품 운반용으로 샀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네. 지급어음과 미지급금 잠시 후에 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죠. 부채 오늘 배우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이 4번이 조금 여러분이 아직은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4번이. 예. 아직 진도가 덜 나갔어. 지금 4번 풀기에는. 자, 그러면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를 알아야 돼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 증가라고 그러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 미지급금은 부채거든요.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거래의 팔려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안. 주식회사 대안은 어떤 회계 처리를 할까? 자, 한공은 이런 회사이고, 주식회사 대안은 이 회사에다가 차를 판매한 회사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안은 현대자동차 같은, 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 제조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차변에 지금 뭘 받았느냐면 어음을 받은 겁니다. 제품이나 상품을 팔고서 어음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우리 배웠죠? 뭐라고 정리하죠? 받으러움. 주식회사 한공이 발행한 받으러움. 받으러움이 뭐예요? 자산이죠. 예. 자산 증가입니다. 근데 이 자산 중에서도 이걸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하여튼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자, 대변에 이 어음을 왜 받았어요? 상품을 제품이라고 그럴까요? 어디?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한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자기네 회사에서 안 만드는 모양이에요. 예. 자, 그러면 만들어서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요? 위에다 써야 되는구나. 만들어서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요? 사다가 팔았으면 상품 매출. 예, 그래서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겠다. 100만 원. 그래서 이 상품 매출은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된다?
수익 발생이다. 상품 매출이 바로 영업수익이잖아요. 매출액이라는 영업수익. 이것을 우리가 시험지 여백에다 써놓고 이 분계를 써놓고 답을 맞춰야 돼요. 자, 유형자산의 증가. 오케이. 항공. 이 차량 운반과 유형자산이에요. 요게 유형자산. 자, 맞았죠? 그러면 대안. 매출 채권의 증가. 대안도, 이 대안은 자산 증가하면서 그게 매출 채권이죠. 받으러 의미. 답은 1번이에요. 네.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주식회사 항공이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 나머지 밑에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번이 답이다. 1번이다. 4번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4번과 같은 문제 여러분이 분계할 줄 알고 이거를 거래의 결합관계로 잘 정리할 줄 아는 실력이 지금 단계에서 아직 부채가 정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 잘 좀 기억했다가 요 문제 완전히 좀 소화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오케이. 맞아. 2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 중에요. 생산 능력의 증대도 있었고 원가 절감도 있었고 내용 연수의 증가 이런 것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 유형자산에 뭔가를 지출했다면 그거는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6번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원에 구입하면서 매입 운송비 3만원, 사용 전 검사와 설치비 2만 5천원을 지출하였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55만 5천원. 4번 7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랬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용을 우선 빼먹었으니까 비용 과소. 자,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과대. 이익이 커지면 자본 같이 간다 그랬죠? 과대. 이 3쿠션. 자, 비용이나 수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따다닥 세 가지가 연달아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은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용 과소, 이익 과대, 자본 과대. 자, 그 다음에 반대 또 자산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하나 자산은 과대. 영향은 이렇게 네 가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보면 이익과소 틀렸죠? 과대인데. 2번 자본과소 틀렸죠? 과대인데. 3번 부채. 여기는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4번 자산과대. 오케이. 자산과대 있죠? 예. 그래서 4번이 아니. 미치는 영향. 4번. 예, 4번. 나머지는 다 3번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익하고 자본은 지금 거꾸로 말했어요. 과대인데 과소라고. 오케이. 자, 다음에 8번. 주식회사 한국은 공장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근로 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본적 지출로 봐야죠. 3억 원. 그렇죠? 1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예, 1번 답.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가 50만 원이랍니다. 결산은 연 1회 한다. 그러면은 정액법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까? 정액법의 감가상각은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내용 연수로 나누면 그게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러면 취득 금액이 300만 원이고 거기에서 잔존 가치가 50만 원이니까 300에서 50을 빼가지고 나누기 내용 연수는 5년이니까 5로 나눠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250만 원에서 5로 나누니까 5, 25 한 달에 딱 50만 원이 돼. 아니, 한 달이 된다. 연간 1년에 50만 원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있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랬잖아요. 자, 딱 1년 됐지 않아요? 예, 1월 1일 날 기계를 샀고 12월 31일이면 딱 1년 지났어요. 그래서 1년에 50만 원이니까 답은 3번이다. 다음에 10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마침 또 딱 1년 전에 딱 샀어요. 1년치만 계산하면 되죠. 자,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이번에는 0원이랍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5로 나눠서는 안 되고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예, 취득 관련 세금은 모두 포함시켜야 돼요. 어디에? 취득 원가에. 그래서 2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다시 말해서 2,200만 원이 이 2,200만 원이 차량의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2,200만 원 나누기 5 하시면 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440만 원이다. 그래서 1번에 답이 있네요. 2,200 나누기 5년. 정액법 쉽죠? 다음에 11번으로 가보면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2018년도에 샀네요. 2년 전에 샀군요.
기계를 1,000만 원에 샀네요. 상각 방법은 이번에는 정률법인데 정률이 45%랍니다. 자, 정률에서는 내용 연수를 이용하지는 않죠. 계산할 때. 물론 내용 연수가 있어야 정률이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률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정률법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해봐야 돼요. 왜? 문제가 2019년도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2018년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률법 계산 공식 한번 써볼까요?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를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정률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1년치의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1차 년도 즉 2018년도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취득원가가 1,000만 원입니다. 첫 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로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45%를 합니다. 첫 해니까 암산으로 되겠군요. 1,000만 원의 45%는 450만 원이다. 그래서 1차 년도 2018년도의 감가상각비는 450이었습니다. 여기서 11번은 2019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감누를 뺍니다. 이번에는 감누가 450이다. 그걸 뺀 거에다가 곱하기 45% 일정한 정률은 매년 똑같이 45%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50을 빼면은 550만 원이죠. 550만 원 곱하기 45%를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다. 꼭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해 둬야 됩니다. 예. 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계산을 같이 따라서 안 해보시고 시험 보는 날 뭐 다 하면 되겠지. 네, 시험 보는 날만 하는 거하고 연습 때 매번 계산기 두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꼭 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2,475,000이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된다. 예. 2번에 답이 있죠. 정률법 꼭 알아둬야 되겠다. 아마도 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FAT 1급에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18년 1월 1일에 영업용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답니다. 감가상각은 연 1회 정률로 하고요. 상각률은 20%랍니다. 자, 2019년도를 물어봤어.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 해예요. 자, 첫 해 거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 해는 200만 원. 그쵸? 1,000만 원에 20%니까 맞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서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미상각 잔액이 800만 원의 20%가 답이 되겠죠. 얼마일까요? 800만 원의 20%. 네, 16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네. 숫자가 간단해서 암산으로 했습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유용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자, 내용이 많네요. 2018년 7월 1일에 상품 보관 창고 한 동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중개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7월 같은 날 취득세 50만 원하고 등기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니까
여기까지가 취득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 건물에 창고가 건물이죠. 이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어요. 100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30만 원. 예. 1100만 원 맞죠? 1100만 원이 이 건물의 취득 원가입니다. 중개수수료도 더해야 되고 취득세도 더해야 되고 등기료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더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내용연수는 10년이요. 잔존가치는 제로. 감가상각법은 정액법. 월할상각한다 그랬네요. 왜 월할상각이라는 말을 써놨을까 보니까 이 창고를 1월 1일에 산 게 아니라 7월 1일날 샀어요. 7월 1일날 샀으면 2018년도 결산 때는 6개월만 경과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라번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상을 했다. 그러면 2018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11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1년에 110만 원이에요. 1년에 110인데 7월부터 6개월만 보유를 했기 때문에 55만 원만 해당이 되겠네요. 110의 절반 55만 원이 뭐예요? 2018년도. 이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55만 원이었다. 그런데 질문은 밑에 따로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의 감누는 얼마냐? 감가상각 누계획을 물어봤어요.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러면 110만 원이겠지만 감가상각 누계획이 얼마냐 했으니까 110에다가 작년도 거 55만 원을 더해야 되죠. 예, 그게 감누입니다. 작년도 거 55만 원을 더해서 이것을 합치면 165만 원이 답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네, 유형자산 처분 손익.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먼저 처분 금액을 알아야 되죠. 예. 자,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처분 금액에서 빼기 장부 금액을 빼주면 돼요. 예. 그래서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로 나오면 손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처분 금액을 알려주었겠죠. 얼마에 처분했냐 보니까 4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처분 금액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400만 원 빼기 장부 금액 알아봅시다.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취득 금액에서 마이너스 감누, 감가상각 누계획을 빼야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취득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차량 구입 금액 6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획을 알아봐야 되겠죠?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잔존 가치가 사실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600에서 40만 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540이죠. 540을 5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년에 얼마인지. 108만 원이요? 네. 560을 5로 나누니까 108만 원이 나오네요. 1년에. 그러면 처분인 언제 처분했냐? 처분을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차를 사용했느냐? 딱 2년간 사용한 거 맞나요? 그렇죠. 2017년 1년에다가 2018년 해서 2년 쓰고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108만 원씩 두 번이니까 곱하기 2 감가상각 누계액은 216만 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400만 원에서
빼기 취득금액 600에서 빼기 216만원. 이게 장부금액이잖아요. 예. 이렇게 빼보면 답이 나온다. 자, 장부금액이 384만원이에요. 그러면 400을 받았으니까 16만원 더 많이 받았죠? 16만원 더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계산 잘못했다 뭐다? 제가 계산 잘못했나 봐요. 560을 나누기 5년 112만 원이네. 1년에.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224만 원. 감누가 224만 원인가요? 아, 224만 원. 제가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600만 원 빼기 224만 원. 376만 원이군요. 376만 원이 장부금액이네요. 그러면 400을 받았으니까 그 차이가 24만 원이군요. 16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만큼 더 받았어요. 그래서 24만 원 처분 이익이 발생했겠다. 그래서 2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24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을 찾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더 좀 심화 있게 공부를 하려면 처분시 회계 처리하시오. 처분시 분계할 줄 알아야 돼요. 처분시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처분시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처분시 회계 처리. 자,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얼마 받았냐면요, 400만 원 받았어요. 400만 원. 왜 받았느냐? 대변에 이게 지금 차였죠? 차량 운반구를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를 팔 때는 언제나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600만 원짜리 차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 차를 대변으로 자산 감소시켰으면 이 차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된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차변에 오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 요것도 없어져야 돼. 2,240, 000. 네. 복잡하죠? 자, 그래 놓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딱 보니까 차변은 624만원, 대변에는 600만원이에요. 대변이 24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것은 수익이다. 그것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2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래 후 결합관계로까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은 차변의 현금은 자산이 증가한 것이요, 대변의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 감소한 것이요, 차변의 감누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 소멸된 것이요, 그 다음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이 회계 처리 가능해야 됩니다. FAT 1급 시험에서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다고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뻔히 나오는 걸 알면서 이거를 연습을 안 해놓겠다? 안 되겠죠. 뭐가 나올지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죠. 그렇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배워가지고 이 처분하면은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더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 흐름을 알아놔야 돼요. 예, 부가세 무시하면 여기까지가 이게 회계처리예요. 여기다 부가세를 감안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가세가 없는 차량을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면세 사업자가 차를 팔면 부가세가 없이 이렇게 분기가 돼요. 이런 학원과 같은 데서 차량을 처분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도소매업자가 차량을 처분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요. 자, 수정하기 전에 건물이 1억 원, 이게 뭐예요? 취득 원가죠?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2천만 원이에요. 자, 결산정리사항을 보니까 건물은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답니다. 잔존가치 없이요. 결산 정리 이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 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너무 쉽죠? 자, 1억 원에 취득한 것을 잔존가치 없이 5년간 정액법이면 1년에 2천만 원씩이죠. 1억 원 나누기 5 하면 2천만 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 정리를 하면은 2019년도도 2천만 원이겠죠. 그럼 여기다 2천만 원 더하면 되죠? 예, 결산 정리하기 전에 감누가 2천만 원이니까 2019년도 결산 정리를 하면은 다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1년치가 더해지니까 2천만 원 더하기 또 한 번 2천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4천만 원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계장치 자산이죠?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죠? 네. 어떻게 됐나 볼까요? 네, 기계장치가 1200에 샀네요. 기초가 보니까 1200인 거 보니까. 그런데 9월 5일 날 팔았군요. 팔았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여긴 모르지만 대변에 그만큼 취득금액을 매각이라고 적은 거 보니까 9월 5일 날 팔았어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 보니까 9월 5일 날 감가상각은 안 했군요. 예. 전기에서 넘어온 감누 그대로 없앴어요. 아무튼 이 원장으로만 보면 9월 5일 날 기계를 처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월 5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랬어요. 예, 200만 원에 처분한 것은 이 원장에는 안 나타납니다. 다음 처분 시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해. 보니까 처분할 때 감가상각 안 했어요. 원래는 8개월치 해야 되죠. 9월 5일 날 팔았으면. 그런데 그거 무시했습니다. 알았어요. 자, 1번.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0원이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1200에 샀는데 감누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죠? 그런데 200만 원인 장부 금액을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으니까 장부 금액하고 똑같으니까 이익도 손실도 안 나겠죠? 예, 1번은 맞았네요. 다음 2번. 전기발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200이다. 예, 전기발 재무상태표에 이게 지금 기초니까 다 전기 거예요. 전기 거. 예, 기초. 예, 그래서 장부 금액 200 맞다 이겁니다. 취득 금액이 1200이고 감누가 1000만 원이면 장부 금액은 200이다. 다음 3번.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200이다. 오케이. 1200. 4번이 그럼 틀렸나요?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한다? 우리가 뭘 외상으로 샀나요? 아니죠. 외상으로 처분했으니까 그렇다고 외상 매출금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여기서 기계장치라는 것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당연히 아니고 매출금도 아니고 우리 배웠죠? 미수금이라 한다. 당좌자산 미수금. 다음 1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가치는 5만원,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되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9월 30일에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인가요? 감가상각을 월할로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5만원에 취득했는데 잔존가치가 5만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이면은 60만원을 5로 나눠보세요. 1년에 얼마씩인가? 자, 60만원 나누기 5 했더니 1년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12만원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을 2018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처분은 2019년 9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할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9월 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12만원 1년치니까 그 다음에 9달치 해야 되죠. 2019년 9월 30일 것까지는 9개월치만 해당이 됩니다. 1년에 12만원이면 9개월치는 9만원. 그래서 9만원을 더하면 감누는 21만원이 감누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봐야 되죠. 예, 그러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취득 금액 65만원의 차를 사가지고 감누를 빼봐야 되죠. 21만원을 9월달까지 감가생각을 해봤더니 21만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44만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44만원이 이게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자,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0만원에 처분했는데 그것의 장부는 44만원. 4만원 더 손해를 봤죠. 그래서 4만원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번이 답이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을 빨리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뭐 감가상각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여러분 원리 알고 나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계산 좀 집중해서 하면 돼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기초 시점에 본사 건물에 관련 계정이다. 자, 기초 시점에 건물 취득 가격 1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감누는 기초에 전기에 30만원 감가상각을 전기까지 한 것이 30만원이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본사 건물을 80만원에 매각했답니다.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요? 단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했고 잔존가치는 없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쉽네요. 10년이고 100만원에 산 거니까 연간 감가상각비는 10만원씩이에요. 1년에. 자, 그런데 전기까지 30만원이 지금 감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건물을 처분했냐면은 2019년 결산일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딱 1년치만 더 감가상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기초에 10만원에다가 1년치 10만원을, 기초에 30에다가 1년치 10만원을 플러스하면 감누는 40만원이 된다. 예. 그러면 이 취득금액 100만원에서 감누 40만원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60만원. 60만원짜리 장부금액인 건물을 얼마에 팔았냐 보니까 80만원에 매각했더라. 80만원에.
그러면 20만 원을 더 받았죠. 그래서 처분 손익은 즉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은 20만 원이 된다. 건물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이 되겠다. 계산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문제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그럼 건너뛰겠습니다. 문제 너무 많이 풀면 여러분 머리 아파. 20번. 자, 20번으로 띄워볼까요? 다음 중 개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개발비 무형자산, 특허권 무형자산, 상표권 무형자산, 임대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4번이군요.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 1, 2, 3번은 무형자산으로서 성격이 같다.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특허권 골라야죠. 영업권도 골라야죠. 산업재산권 골라야 되겠네요. 네, 요 세 개가 무형자산이었습니다. 가나라. 그 다음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무엇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 유형적인 거죠. B보다는 문제는 지금 A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A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여튼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허권, 상표권, 이거는 무형자산에 해당되죠. 물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형체가 없다.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이다. 이용되어야 무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이 영업권만 있는 건 아니죠. 특허권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개발비도 있고. 그래서 라버는 틀렸다. 가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본문할 때 이게 없긴 했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은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어떤 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한.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 정률, 연수합계,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죠?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렸네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산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